이재명 정부 출범 2달 만에 이루어진 첫 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이 결합과 화해, 대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 통합을 중심으로 한 사면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노동계 등 총 83만여 명이 그 대상이었는데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의 결단을 내린 배경, 그 시기를 두고도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 사면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포함됐을 때 중도층이나 아니면 여론의 반발이 있을 수 있었다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좀 앞당겼다고 하는 거는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네 글자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있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대권으로 가는 가장 그 시발점이 됐던 게 이른바 조국 사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받는 그 사이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 사회 갈등이 아주 극심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을 통해서 정치적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수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관련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경심 교수나 이런 인물들도 역시 같은 이제 반열에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 부담감을 고려할 때 연말에 사면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첫 사면에서 사면하는 게 좋을지 고심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건 좀 정치 효능감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했던데요. 사면을 좀 찬찬히 뜯어보면 여러 사회 각계각층의 사면 요청을 받았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동계 요청도 받았던 것 같고요. 화물연대라든가 아니면은 건설노조의 관계자들도 사면 대상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제계 인사도 16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포함되어 있었던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얘기하지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 추천하는 사진이 찍혔었잖아요. 세 명의 정치인도 국민의힘 쪽에 보수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도 사실은 이것도 정치 사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민단체 여성계 요청이 계속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교제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도 일부 문제 확인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각계각층의 요청을 좀 받은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일정하게 정치 검찰의 희생자라고 하는 피해자가 됐던 사람들하고 각계 요청을 다 받아들인 그런 사면의 성격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각계 요청을 받은 어떤 통합의 사면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 통합 얘기를 하는데요. 예. 입시 비리 당사자인 조국 전 부부와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 이 두 분들이 국민 통합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입시 비리 우리나라 입시 이제 수험생이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50만 명이 공정한 입시 제도를 믿고 경쟁을 했는데 그 수험생들한테 큰 배신감을 안겼죠. 그리고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분개라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서민들이죠. 그런 서민들도 정말 씻을 수 없는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느꼈을 겁니다. 사회 시스템이 우리가 모르는 사례에 이렇게 음성적으로 그들만의 세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줬던 게 바로 조국 사태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장학금 반납 총 금액이 802만 원밖에 안 돼요. 401만 원, 401만 원 두 번이거든요. 네. 그거 아직 반납 안 하고 있습니다. 조민도 본인이 지금 경제활동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민이 약속한 게 아니어서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아빠가 반납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유치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치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반납 안 하고 있고요. 운동학원도 사유화 하나원 되는데 아직 환원 안 했습니다. 자기 모친이 계속 운영하고 있고 삼촌도 그 이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그 약속들을 전부 다 지키고 있지 않고 반성도 안 하고 있는데 이분을 풀어주는 게 사회 국민통합과 무슨 관련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세 글자로 그래도 예. 이제 이렇게 풀어준 이유는 세 글자로 설명할 수 있죠. 바로 청구서입니다. 청구서요. 예, 그렇죠. 조국혁신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대선에서 후보를 안 내면서 대선 후보를 안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 했었고요. 또 황운하 당시 원내대표도 이재명 후보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 돈 받을 사람 있는 사람들은요, 그 채무자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같이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걸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조국이 없으면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는 1인 정당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빨리 조국 당대표를 꺼내서 조국혁신당이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 가장 강한 첫 사면 때 빨리 조국 전 대표를 끄집어내가지고 당을 정상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은 청구서를 이번에 내민 거고 그걸 거부할 수 없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한쪽은 너무 가혹하게 말씀하시고 한쪽은 너무 관대하게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이 사면 건의를 했던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의원은요. 횡령과 뇌물죄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징역 7년씩 선고받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먼저 왜 사면 건의를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요. 가족과 노모 그리고 동생의 이혼한 전처까지도 전부 다 수사 대상에 넣었고요. 조국 전 장관 뭐 부친이 운영했다고 하는 운동학원까지 전부 다 세무조사 아니 그 이상의 것들을 다 들여다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물론 조국 전 대표가 과거에 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민들의 반감을 샀던 건 사실이고요. 좀 더 엄격했어야 된다 이런 비판들은 그동안에 이제 본인이 여러 차례 사과를 하면서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시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 그때 사실 학부모들이 경쟁하다시피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맥락까지 전부 다 무시한 상태에서 무조건 입시 비리에 뭐 마치 주범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아 보이고요. 또 어찌 됐든 간에 정치 현상으로서 조국 사태를 우리가 겪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난 총선을 통해서 조국 전 대표가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정치적으로 사면을 받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법률적 사면에 관한 문제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곱지 않게 보시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여론이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좀 안고 가야 될 측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각계의 의견들을 모아서 내란 직후에 굉장히 어렵사리 지금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랬던 대통령으로서 8.15 국민 임명식을 앞둔 상태에서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서 정책 판단에 따라서 사면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는 물론 법률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고 야권 인사, 경제계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제외됐어요. 이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반론을 얘기하던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돼 있기도 하면서도 네. 일종의 이제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혐의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집권 이후에 첫 사면할 때 그 문제를 만약에 사면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는 혐의는 그럼 어떡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당장 생길 수 있고요. 정치적 부담감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통합 차원 또 사회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번 기회에 좀 털고 가자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 대상에 넣었을 때는 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면권을 사면권 남용이라고 하는 비판들을 의식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이화영 씨가 유죄 확정 판결 받을 때 제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104번 나옵니다. 아주 밀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풀어주게 되면은 본인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북한은 지금 법치주의라는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최고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사실상 다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법치주의에 따르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북한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화영 이제 전 부지사가 만약에 이번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본인은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혼자 독박을 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맙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이걸로 입 닦으려 하면 안 돼. 날 풀어줬으면 밖에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뭘로 보상해 줍니까?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과 많은 또 국회에 있는 야당에서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이화영을 어디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화영한테 어떤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화영을 또 통해서 어떤 일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라리 밖에 내보내지 말고 안에 가둬서 본인 컨트롤할 수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이화영이 어떻게 지내는지 매일매일 보고받는 게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풀어줬을 경우에 더 큰 리스크가 있다. 이런 문제도 한번 고려해가지고 이번에 사면 제외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각계의 요청도 있었고 이렇게 83만여 명이 특사가 됐습니다만 이 조국 전 대표 그리고 다른 인물들에 대한 이슈들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여야의 반응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습니다.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린 최악의 정치 사면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검찰 피해자의 사면은 당연하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내년에 있을 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범여권의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정치 지형까지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조금 섣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한 몸은 아니거든요. 이 정치라는 게 참 미묘해서요. 일종의 민주당의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지민비조를 앞세워서 조국혁신당 비례 득표율이 민주당의 비례정당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47%가 나왔어요, 득표율이. 그리고 호남 지역 전체를 하더라도 40%가 넘은 득표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단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그 후보가 당선이 되는 일까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여당이 아니라 야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국혁신당까지 만약에 포함한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경쟁자가 더 생겼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좀 그 일종의 이제 긴장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뒤집어서 생각해 볼 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가급적 좀 뒤로 늦췄으면 더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청구서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의 조국 사태를 통해서 사회 갈등이 발생했고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조국 혁신당을 만들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고 그리고 지난 이제 탄핵 표결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없더라면은 아마 가결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내란 종식에 있어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경쟁 구도를 통해서 오히려 민주당이나 지금 범여권에서 다시 집권해 가는 과정들을 밟는다고 하면 그게 큰 틀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또 미래 어떤 권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쟁 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했다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좀 더 긴 차원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예, 강유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을 야당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앞으로의 조국 전 대표의 역할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강유정 대변인의 그 말은 정말 궤변입니다. 말이 안 되죠. 지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대선 후보를 안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 공식 입장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야당입니까? 그 여당인 거죠. 그 강유정 대변인의 말은 정말 궤변이고 국민을 조롱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왜 그러면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풀어줬을까? 목적이 있죠. 이번에 당 대표가 누가 됐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후보를 밀었다고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정청래 당 대표가 된 게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요 본인이 대권에 대한 뜻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당 대표 된 게 임기가 2년짜리가 아니에요. 1년짜리입니다. 예. 그럼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임기가 곧 끝나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전당대회에 나와서 전당대 당 대표를 연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당 대표가 연임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때 뭘 할 수 있죠? 바로 총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던 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비명 행사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 확실한 자기 사람이 아니면 전부 다 공천을 배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청래 당 대표가 당 대표 연임하면 비정 행사를 할 거예요. 확실한 정청래가 쪽 사람이 아니면 다 전부 다 공천을 배제시켜가지고 호남과 수도권에서 전부 물갈이를 해가지고 완전한 친정 체제를 만들어서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첫 단초가 바로 내년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 그대로 가면 정말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을 키워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조국을 풀어가지고 지금 사면만가 아니라 복권도 시켰습니다. 복권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든지 또는 경기도지사 나올 수 있는데 그만큼 나와서 열심히 뛰어라. 전국 유세장 돌면서 그렇게 해서 정청래 후보가 이끄는 민주당이 압승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조국 전 대표를 풀어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그럼 민주당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국 사면을 했다고 하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봤고요. 그는 아마 민주당 당원들도 전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나 범여권에서 경쟁 구도를 만드는 건 좋긴 한데요. 정청래 대표가 마치 자기 친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당을 운영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조국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뭔가의 용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준다. 그것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일종의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권 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건 나중에 대권으로 가는 것까지 경쟁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자기 경쟁자는 다 거세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만든 것처럼 여러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대권 주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건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 마치 누가 누구를 싸움 붙이기 위해서 사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예. 지나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전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선량한 지도자인 것처럼 좀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 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가 지도자가 되면요, 선량한 본인 의지만으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역대 이제 국가 지도자 중에서 가장 잔인한 권력을 행사할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권력은 잔인하게 쓴 것이다 얘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착한 권력자라고 본인이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지금 선량한 지도자인 것처럼 얘기한 건 맞지가 않고요. 또 실제로 자기 형을 강제로 정신병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는 의문의 죽음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수한테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 했던 분이에요. 네. 그런 분인데 마치 선량한 어떤 국가 지도자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씀하신 것은 국민들 공감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 봅니다. 이재명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잔인한 지도자입니까?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가 다 말이 길어질 것 잔인하다는 같아서요. 본인이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정리를 하고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네, 저희 하겠습니다. 짧게 국민의힘 이야기 짚고 예.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한길 강사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겠습니까? 실제로 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당대를 하게 되면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과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전당대회 그 체육관 안에서 연호를 외치고 선창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양쪽 진영이 충돌하게 되면 이제 의자가 날아가고 뭐 폭력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단순히 선창을 했다는 거 그거 하나인데 그거 가지고 징계를 한다기에는 좀 약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징계 선례가 만들어지면요, 앞으로 이제 전당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침묵의 전당대회가 돼야 될 거예요. 아무 구호도 외치지 않고 아무리 연호도 없고 정말 조용한 이런 이제 전당대회가 될 건데, 그러면 전당대회가 관심을 좀 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징계까지 가려면 훨씬 더 좀 수위가 높아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 사례, 실제 폭력이 오갔던 전당대회에서 징계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선례에 비춰봐도 이번 정도의 이 정도 수위의 어떤 그 가지고 징계를 한 것은 조금 무리일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전한길 씨가 이제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 굽히지 않고 있어요. 좀 어떤 상황이 예상되세요? 향후에?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앞에 들어가는 건 맞겠다 이렇게 또 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그 과정에서 어떤 몸싸움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한길이라는 사람을 당원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사람이 일종의 이제 뭐 면접을 보듯이 당권 주자를 뭐 인터뷰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원들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아마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란을 옹호하고 불법적인 계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 부수자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란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어떤 정당을 만들기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새로운 당권을 만들어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비판할 수 있어요. 야당 입장에선. 또 그게 또 야당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란을 옹호하고 헌정 질서, 국헌을 물랑케 한 사람을 옹호해버리면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이 되겠습니까? 중도 확장도 못하는 그냥 아주 협소한 극우든 아니면 강경보수에 갇혀있는 정당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민주당을 견제도 못할 것이고 국민의힘의 미래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 전한길 같은 사람은 당에서 아예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없도록 당에서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징계를 하는 것도 14일로 늦추고 이것도 머뭇머뭇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정당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민주당이 만약에 김어준 씨부터 먼저 정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김일송한 시사평론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